불공정 위원장이다. 아내 병 때문에 그랬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잠시 뒤 2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대부분 도덕성 검증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전 상황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조 후보자 해명 같이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시에 음마 아파트에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리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음마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처분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의혹 아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가장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강남 위장 전입에 대해서 아니다 난 실제로 살았고 부인 항암 치료 때문에 그랬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 후보자가 이제 집중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위장 전입 2차례입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목동 아파트하고 한 번은 이제 대치동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아들의 그 진학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그때 어떤 때와 일치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가 음마 아파트의 어떤 재건축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해서 값이 높을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나 그다음에 이제 또 아들의 학교 때문에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집중 물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김상조 후보자가 본인이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사실 대장암 2기로 판정을 받아서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당시에 그때 병원 이제 근처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쭉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치동에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냈던 여러 가지 병원비, 영수증도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어떤 것 중에서 한 번은 공동에서 한 거는 예일대로 연수를 가면서 이제 어떤 주소지, 편지를 하기 위한 주소지로 이제 남겨놨다는 해명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부인의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실제 거주했다. 이 이제 해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어떤 위장 전입의 개념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전입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위장 전입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가 일단 오전 이 청문회 중에서는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전세 계약서를 내면 좋겠지만 그건 없고 대신에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납부한 관리비 은행 기록이 있다. 그렇죠. 이걸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관리비를 은행 계좌를 통해서 냈으면 이제 그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들은 왜 전세 계약서를 안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관계가 소멸된 전세 계약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이미 집을 사서 이사 가서 잘 살고 있고 앞에 살던 전세집은 권리관계가 완전 소멸된 상황인데 만약에 나올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권리관계 주장을 위해서라도 전세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들고 있어야 되지만 이미 다 소멸된 거니까 대개의 경우는 그것을 버리고 파쇄해버리죠. 그럼 만약에 또 이제 꼼꼼해서 과거에 내 살던 이력을 다 남겨두기 위해서 간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마 전자의 경우로 보입니다. 당연히 소멸된 권리관계는 버리는 게 맞으니까 없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 위장 전입권은 저 해명, 아내 항암 치료 얘기로 좀 해명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서가 없는 것도 만약에 전세 계약서를 뭐 내가 살았던 이력을 보완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겠지만은 권리관계가 완전히 소멸됐잖아요. 나는 거기서 나왔고 내 전세금은 돌려받았고 이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계약서를 계속 보관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버리지, 폐기하지. 그런 면에서 보면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치동 위장 전입권이 의혹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마 이 의혹도 상당히 많이 이제 언론에서 다뤄졌었는데 이제 부인 부정 취업 의혹에 대해서 일단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학교 요청으로 다시 지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목소리로 한번 그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 2013년 취업을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처는 그 전해에 경기도 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처로서는 자격을 갖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다시 지원을 할 것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다는 표현과 함께 학교 측이 지원을 하라고 했다, 재지원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얼마 전에 의혹이 일었던 건 원래 토익 점수가 901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내의 토익 점수 900점이었죠. 그러니까 기준이 미달돼 있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몽시지원서 같은 것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데드라인 이후에 뭐 냈다라면 이거는 특혜로 그냥 취업을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던 건데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만약에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당시에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 뭐 소위 잘못된 방식으로 아내를 뭐 취업을 시켰다면 그거 큰 논란이 되겠지만 예. 사실 이 영어 강사 제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원어민들을 이제 강사를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취업시키게 뭐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당시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토익이 1점 부족하더라도 그냥 다시 뭐 응시를 하라고 해서 재취업을 시켰다라면 뭐 학교 측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응시자가 없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걸 김상조 후보자에게 책임을 져야 될 사유는 아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해명이 됐다면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위장전입 문제와 함께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기준이 901점인데 900점을 901점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면 그건 이제 그렇게 조작해서 보고한 학교 행정실이나 또는 학교장은 충분히 잘못을 추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조한 게 그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학교는 왜 그러면 교육청의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900점이나 901점이나 실력이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학교 행정실이 분명하게 소명은 하면 있어요. 아니, 아까 그 질문을 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900점이고 기준이 901점이면 어떻게 지원을 하겠느냐. 그 지원한 사람의 문제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예,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 그때가 저도 이제 저희 애들 이제 학교 보낼 때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이제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가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선생하는 사람이 이제 발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부청에서 뭘 했냐면 이 외국에서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있던 그 외국인 교사들이 전부 다 떠나는 그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저도 기억나는 게 그 학교 보낼 때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이 많다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선생님을 구할 수 없어서 영어 어떤 스피킹 이런 수업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영어 강사 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이제 아마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0점, 901점인데 아마 뭐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초등학교 그 자격 시험에 아마 그때 합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인은 뭐 크게 어떤 900점이나 901점 생각하지 않고 아마 본인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뭐 1점 차니까 해서 아마 학교 측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냐. 뭐 예를 들어 점차가 많이 나면 또 이거는 모르겠지만 1점 차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크게 어떤 고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이수희 변호사님 뭐 이렇게 저희처럼 뭐 취업 전선에 있다가 이제 회사 입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1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이고 토익 점수 기준 미달되면 아예 서류도 못 쓰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학교 측에 좀 법적인 문제가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상 아이들 원어민 교육은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마땅한 교사는 채용할 수가 없고 예. 응모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일한 그 행정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저걸 가지고 무슨 낙마할 만한 사유라 삼는다는 거는 좀
억지다 싶고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외려 예.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저는 다운 계약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목동 아파트 팔고 사는 데 있어서 외려 그런 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문제, 도덕성 문제를 평가할 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오후에 아마 질문이 나오겠죠. 예. 일단은 저 부분도 소명이 됐다. 뭐 네 분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영원, 그러니까 소득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한 푼도 안 냈다. 이게 또 소득세 탈루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김상조 후보자 또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 강의료 수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본인 해명은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영원으로 신고했다.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급여 총액의 25%를 넘을 때만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0이라고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는 정말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해명 중에 가장 명쾌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는데 돈 쓸 틈이 없었다는 게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0으로 쓰는 게 이제 이거 아마 본인은 한 2천만 원 정도 썼다고 그래요.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계좌이체를 통해서 아파트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냈고 신용카드는 한 2천만 원 정도 썼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저걸 이제 그 신용카드 저걸 하게 되면 아마 한성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시스템이 이게 이제 그 어떤 예금의 25% 이상이 돼야지만 이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써내봤자 뭐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시스템은 그 이하로 이제 기재를 할 경우에는 아예 이게 다른 이제 칸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해야지만이 딴 데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0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그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그룹 회장단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 한번 하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한 강의를 5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건 안 된다. 너무 많다고 해서 50만 원을 그때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아마 그 어떤 재벌 저격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기업들 가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그 회사 측에서 강연료를 꽤 많이 준다고 제안을 한답니다. 근데 자기는 딱 50만 원으로 제안을 해놓고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카드 문제도 조금의 어떤 오해는 조금 풀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앞서서 다운 계약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의혹들이 나온 건 사실인데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유효타가 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야당이 열심히 청문회 하는 듯 하긴 한데 야당다움을 별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뭐 이제 청문회 당하는 입장에서야 야당의 질문이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또 김상조 후보가 굉장히 설명을 오전에 보니까 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시청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야당이 오히려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청문회 도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고 여당은 또 굉장히 정책적인 질문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적 능력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어쨌든 오전 청문회는 김상조 후보의 기량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방식의 청문회였지 않느냐. 다만 이제 다운 계약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2005년 그 국무위원까지 청문회가 이렇게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예. 거의 전 국민이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다 다운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안 했던 굉장히 양심적인 한두 명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다 했다고 막 단언할 수가 없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청문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뭐 이렇게 매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무로 신고하는 그런 게 법적 제도까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상조 후보도 이 다운 계약서 이 부분은 뭐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하나 실질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봐주실 건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봐주실 건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김상조 그 후보자는 평소에 들은 이 언행 태도하고 좀 많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저는 그 좀 뭐 딱가발이라고 표현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무슨 용어입니까? 좀 이렇게 순화해서 좀 깜짝 맞서는 놀랐어요. 스타일, 알딱발이. 약간 이렇게 맞서는 스타일로 저는 그 전에 들었었는데 예. 오늘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의 그런 모습들을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인성이 나쁘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좀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청문회에서
계속 혹시라도 그런 아하, 보였을 때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질타에 맞공을 놓지 않을까. 네, 그랬을 때 역풍이 그러니까 역한 반응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전혀 지금 오전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면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청문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너무 억측을 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야당에서 지금 김상조 후보나 강경화 후보 중에 한 명은 낙마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역대 정권에서 보여줬던 결국 초기 인사 때 물러나야 되는 거는 여성 후보가 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저는 그런 면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요. 예. 일단 뭐 의혹 핀포인트를 저희가 핵심 봤던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런 말씀들인데 하지만 야 3당은 모두 입을 모아서 김상조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비리의 종합선물센터 또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진 사퇴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 스스로 철회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한 유감의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글쎄 어찌 보면 야 3당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단일 대우를 구성한 건 아닌가 싶은데 화면으로 보아도 뭐 그러니까 불가론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야 3당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떻게 하는 간에 인사 검증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 야당의 존재감을 좀 과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초기에 진행됐던 이제 김상조 또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으로 봐도 상당히 좀 의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청문회를 일단 개최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보통 낙마한 분들은 대부분 청문회 전에 그냥 본인이 자진 사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오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아주 딱 부러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땅을 사랑하신다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초기에 다 이제 낙마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이게 사실은 정말 청문회에서 특별한 것.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중간에 결정적인 그 어떤 거짓말 한 게 나와서 결국 낙마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일단 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해명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준다는 것 자체는 보면 여기서 뭔가 야당이 결정적으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밝혀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나중에 그냥 보통 보면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채택하지 못하면 15일 이내에 이후에 되면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분 능선, 8분 능선을 넘은 셈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의 어떤 진행 상황만 보면 일단은 사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방어막을 좀 치고 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오후에 진짜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밝혀내지 않는 한은 상당히 좀 낙마시키는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는 또 다시 그러면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강경화 후보 쪽으로 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칼날을 이제 강경화 후보 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문 대통령 중에 또 5대 비리 중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본인 스스로 좀 해명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청문회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과거에 이 김상조 후보자는 자신이 정치에 입문할 동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도 문재인 후보님과 경제 공부를 같이 하는 기회를 여러 번 같이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어떤 방향이나 의지가 저와 매우 비슷하고 또 굉장히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셨을 때 제가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전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각하는 순간 대기업 저승사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그다음에 정경유착고를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조금 전에 김상조 후보자 얘기처럼 본인의 생각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재벌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건 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고 처리를 해서 또 같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정권의 일단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김상조 후보자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 오전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 문제, 그다음에 부인의 그 국립고등학교 그 강사 문제, 또 그다음에 아까 카드 미사용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아마 청문회 보시는 국민들도 저 정도면은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번 그 가장 큰 포인트는 다운 계약서라고 생각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보니까 공정한 거래와 다운 계약서는 조금 이게 배치가 됐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야당들도 좀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상조 후보자에서 강경호 후보자로 이제 또 이제 공격 포인트가 좀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공격 포인트가 옮겨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늘 큰 방어 무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전 유엔 사무총장 방지문 총장이 들어오셨죠. 아니 저희 진도를 이렇게 빨리 나가시면 뒤에 그게 있습니까? 저희가 예. 잠시 뒤에 그 얘기를 할 텐데 물론 뭐 강경화 후보자에 관해서는 그 부분도 큰 우군이 될 수 있겠고요.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목이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저희가 한번 화제가 되는 얘기였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이 김상조 후보자가 저 들었던 저 가방이 대학원 때부터 생각했던 상당히 낡은 가방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저 말을 한번 증언을 한 게 오늘 눈에 띄더라고요. 그 지금 저기 교수님들 중에 학자분들 중에 당신이 젊은 시절부터 쭉 들고 다니던 가방을 애지중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성향의 분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자분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너무 낡은 거니까 좀 바꾸라고 했더니 사회적 지위가 뭐냐,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 뭐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고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게 상당히 낡긴 낡았네요. 네, 저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이 있죠, 저 가방이. 네. 김상조 교수님 하면 저 가방이 떠오른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어찌됐건 이 제자가 올린 글로 추정되는 글까지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전 상황까지는 결정타가 없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셨지만 오후 상황 또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